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훈입니다. 15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프리미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해왔습니다. 15년. 매일 수백 잔의 커피를 내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소개팅, 친구 모임, 가족 만남까지 따뜻한 커피 향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진짜 모습들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으면 차 한잔 해봐라. 카페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커피 맛이나 카페 매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15년간 수만 잔의 커피를 내리며 깨달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7가지 결정적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주문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보여준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9년 봄, 한 IT 스타트업 CEO가 투자자와의 중요한 미팅을 위해 저희 카페를 찾았습니다. 수십억 원이 걸린 말 그대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자리가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그 CEO가 주문을 하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아메리카노 하나. 손가락으로 메뉴판을 툭툭 치며 마치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얼음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묻자 알아서 해. 빨리 투덜거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5분 뒤 투자자가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CEO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연신 공손한 태도를 보였죠. 그러나 미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아까 그분이 어떻게 주문하시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냥 평소처럼 하셨습니다. 그 순간 투자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카페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CEO는 얼굴이 굳어 아무 말도 못했고 투자자는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들은 이야기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 CEO는 투자 실패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경영자라는 낙인이 찍혀 점점 외톨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주문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작년 여름 정반대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직원들과 워크샵 후 저희 카페에 오셨습니다. 20명 정도의 단체 주문이었죠. 그 사장님의 주문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명 주문인데 괜찮을까요?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상황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원하는 걸 주문할 텐데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주문이 복잡해져도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본인 차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제일 간단한 걸로 주세요. 아메리카노면 됩니다. 직원들 것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자신은 가장 나중에 가장 간단한 걸로 주문하셨습니다. 6개월 후 그 회사가 업계 1위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하더군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첫 상호작용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문할 때 예의 바른 사람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반면 함부로 하는 사람은 권력 관계를 중시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늘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주문 방식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리더인지, 어떤 파트너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대기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인내력과 품격을 말해준다. 2024년 크리스마스 시즌, 저희 카페는 연일 대기줄이 길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2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2명의 고객이 보여준 대기 태도가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회사원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5분이 지나자 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라며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다른 데 가겠습니다. 결국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고객은 비슷한 나이의 여성 고객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이 20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며 여유롭게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뒤에 온 어르신이 계시자 먼저 주문하세요라며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고생 많으세요. 라떼 하나 부탁드립니다. 6개월 후 신기한 우연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다시 저희 카페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팀장 승진 축하 모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평소 성격이 워낙 좋아서 다들 인정하는 승진이었다고 하더군요. 반면 그 남성 고객은 한 달 후 또 와서 똑같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직장에서도 성격 문제로 여러 번 지적받았다고 하더군요. 기다리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다림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진 세상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참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인내력입니다. 당장의 불편함을 참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능력이죠. 카페에서 10분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 인생의 큰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신호. 실수 대응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드러낸다. 2020년 여름,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평소보다 고객이 많았고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민지 씨가 첫 주문 서빙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님들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조심조심 음료를 나르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지 씨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서빙하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차가운 커피가 한 고객의 하얀 셔츠 위로 쏟아졌습니다. 셔츠는 단숨에 얼룩으로 번졌고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그 고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셔츠인 줄 알아? 내 월급보다 비싸다고.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고 신입 직원을 향한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민지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연신 죄송합니다를 외쳤습니다. 눈물이 맺히며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 고객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야? 매니저 불러와. 책임져, 당장. 카페 전체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던 순간 옆 테이블의 한 남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나 첫날은 실수할 수 있죠. 세탁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는 민지 씨를 향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이런 실수합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카페 안의 긴장된 공기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두 분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화를 낸 분은 한 달 후 또 와서 다른 이유로 화를 냈고 결국 저희 카페 출입금지 고객이 되었습니다. 반면 도와주신 분은 저희 카페의 단골이 되셨고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오셔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평소 숨겨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성적으로 억제하던 감정들이 나오는 순간이죠. 관대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작은 불편에도 폭발하죠.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신호. 대화 패턴이 그 사람의 관계 능력을 보여준다. 2019년 가을,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 두 커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커플은 소개팅으로 보였습니다.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남자분이 90% 이상을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로 시작해서 내 차가 BMW인데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하버드 출신 친구가 있는데 2시간 내내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여자분은 고개만 끄덕이며 네, 그렇구나. 대단하네요만 반복했습니다. 정작 여자분에 대한 질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어떤 일 할 때 즐거워요? 꿈이 뭐예요? 같은 기본적인 관심도 전혀 없었죠. 두 번째 커플은 연인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2시간이었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 어때요? 회사 일은 괜찮아요? 그런데 왜 표정이 조금 피곤해 보여요? 그 프로젝트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서로에 대한 진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대화 비율도 거의 50대 50이었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휴대폰을 보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커플은 그날 이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커플은 지금도 가끔 와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대화 패턴만 봐도 그 관계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대화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죠.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짜 관심입니다. 형식적인 질문과 진심 어린 관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섯 번째 신호. 휴대폰 사용 패턴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말해준다. 2022년 어버이날,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가족 4명, 부모님과 성인 자녀 둘이 아버지 생신을 맞아 저희 카페에 오셨는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자녀들이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아버지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봐도 응 하고 대답할 뿐 눈은 계속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케이크를 준비해 오셨는데도 사진만 찍고는 다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빨리 가자. 결국 30분 만에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셨습니다. 생일 케이크가 있었는데도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에 완전히 다른 가족을 봤습니다. 역시 4인 가족이었는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빠 생신이니까 휴대폰은 모두 여기에. 바구니에 휴대폰들을 모아놓더군요. 그러자 진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회사 일은 많이 힘들죠? 아들, 새 직장은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딸, 시험 공부 힘들지? 뭐 도움 필요한 거 없어? 2시간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미팅에서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상대방과의 대화에 100%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더군요. 여섯 번째 신호. 직원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을 보여준다. 제가 15년간 일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발견한 법칙이 있습니다.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2018년 겨울 한 대기업 임원이 저희 카페 단골이었습니다. 매번 와서 야 아메리카노 빨리 좀 해.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하며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감사 인사는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고 직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이 혼자 와서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의 집단 고발로 좌천됐다고 하더군요. 가족들도 그분의 성격에 지쳐서 따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늘 정중하고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는 고객들은 어떨까요? 주변에 늘 사람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그런 분들은 더 잘 챙겨드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죠.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입니다. 권력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일곱 번째 신호. 마무리 습관이 그 사람의 책임감을 말해준다. 15년 동안 수많은 손님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테이블을 어떻게 정리하고 떠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 태도와 꼭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컵과 휴지를 그대로 두고 나갑니다. 내가 돈 냈는데 치우는 건 직원 일이지. 이런 태도에는 늘 바쁨과 불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 갑니다. 컵을 한쪽에 모아두고 의자 정도는 밀어넣고 떠나는 모습.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동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은 본인 테이블을 정리한 뒤 옆 테이블까지 조용히 휴지로 닦아주셨습니다. 제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다음에 앉을 분이 불편하실까 봐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이란 바로 이런 사소한 배려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두고 가는 사람은 늘 혼자였고 표정에는 여유 대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기본만 하는 사람은 평범하고 무난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까지 신경 쓰는 분들은 달랐습니다.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고 대화도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올 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는 확신합니다. 끝맺음을 깔끔히 하는 사람이 인생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15년 동안 수만 명을 만나본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카페에서 더 빛납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품격 있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다음번 누군가와 카페에 가실 때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의 신호. 주문할 때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 기다릴 줄 알고 여유를 보인다. 실수에도 너그럽게 반응한다. 대화의 균형을 맞추고 진심으로 들어준다. 휴대폰보다 사람을 우선시한다. 직원을 존중한다. 마무리까지 깔끔하다. 피해야 할 사람의 신호. 주문할 때 무례하다. 조금만 기다려도 짜증낸다. 작은 실수에도 과하게 반응한다. 자기 얘기만 하고 듣지 않는다. 휴대폰에만 집중한다. 직원을 함부로 대한다. 뒤처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함께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중하게 주문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실수를 품고 마음을 다해 경청하고 모든 일을 존중하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평생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카페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카페 시간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새벽 6시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에 눈이 뜨입니다. 68세 김정자 씨는 습관처럼 휴대폰 시계를 봅니다. 6시네. 이제 일어나야지. 잠시 후 옆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집니다. 엄마,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애 좀 봐줘요. 나 회의 늦겠어요. 정자 씨는 이불도 개지 못한 채 방으로 달려갑니다. 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울고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물티슈를 버리고 젖병을 데웁니다. 분유를 흔드는 손끝이 떨립니다. 피곤해서만은 아닙니다. 나도 이런 적 있었지. 그땐 내가 엄마였는데. 이젠 또다시 엄마 노릇을 하고 있네. 잠시 후 딸은 가방을 메고 서둘러 나섭니다. 엄마, 점심은 냉장고에 죽 있어요. 미안해요. 오늘 회식이라 늦을 거예요. 문이 닫히자 집안이 고요해집니다. 아기는 뒤척이며 칭얼거립니다. TV도 라디오도 꺼져 있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흐릅니다. 정자 씨는 잠시 멍하니 거실을 바라봅니다. 내 하루는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일정에 맞춰졌을까?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책임일까? 아기가 잠들면 설거지가 기다리고 설거지가 끝나면 빨래가 끝나면 다시 밥이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흘러갑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손주를 돌보는 60대 이상 여성은 14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자신의 인생을 잠시 멈춘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또다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아가느라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는 삶. 오늘 그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아기가 낮잠에 듭니다. 정자 씨는 조심스럽게 TV를 켭니다. 볼륨 5.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 여행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바다, 꽃, 웃음. 그녀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거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머리는 눌려 있고 얼굴엔 피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나였나? 문득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녀는 10여 년 전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친구들과 남이섬도 가고 도서관에서 시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나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모두 누군가의 일정표 위에 있습니다. 딸 부부의 출근 시간, 손주의 낮잠 시간, 저녁 준비 시간, 목욕 시간, 재우는 시간. 그 안에는 김정자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캘린더를 넘겨봅니다. 치과 진료, 정순이 생일, 교회 모임. 모두 몇 달 전 일정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스케줄은 비어 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나도 내 이름으로 된 하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 저녁 딸이 퇴근해 돌아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웃어 보이지만 그 미소엔 힘이 없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뜨다 문득 눈물이 그릇에 떨어집니다. 언제부터 내 웃음이 이렇게 슬펐을까? 며칠 후 딸 부부가 퇴근길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딸의 표정은 다정했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서 저희가 집 대출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딸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집 있잖아요. 거기 전세 주시면 그 전세금으로 저희 대출 좀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자 씨는 놀란 듯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엄마가 노후 준비로 모아둔 돈이야. 그러니까요. 엄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가 내 노후를 책임진다고? 그럼요. 엄마 혼자 뭐 하실 거예요? 어차피 요즘 혼자 사는 거 위험하기도 하고 같이 살면 좋잖아요.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손주 보시기 편하고 저희도 생활비 부담이 줄고요. 서로 좋은 일 아니겠어요? 딸도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그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거 적적하잖아요. 그 돈으로 저희가 조금 숨통이 트이면 엄마한테 용돈도 드릴게요. 용돈? 정자 씨는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허탈한 숨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주고 그 대가로 용돈을 받는다는 거니?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저희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 노후 자금은 손대면 안 돼. 엄마, 그 돈 그냥 놔둬서 뭐 하시게요? 지금 엄마한테 제일 필요한 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내가 가진 걸 다 줘야 하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위가 침묵을 깼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요즘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님 세대처럼 집값 오르고 연금 넉넉한 세대도 아니고요. 정자 씨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너희 세대가 힘들다는 거 알아. 근데 나도 그때는 힘들었어. 새벽 4시에 나가서 식당일 하고, 퇴근하고 청소일 하면서. 너희 학비, 결혼 비용, 집 살 때 자금 다 해줬잖니. 딸은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그때고요, 엄마.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정자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노후를 너희 대출로 막겠다는 거니? 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우리 가족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순간 정자 씨의 손이 식탁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늙어서 돈 떨어지면 그때도 너희가 책임진다고? 그럼요, 엄마. 그땐 저희가 더 잘 벌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때 너희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텐데 학원비, 등록금, 생활비 다 늘어날 거야. 그때도 나한테 줄 여유가 있을까? 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이 식어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정자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숨 쉴 틈을 만들어 주려고 살았어. 근데 이제 보니 내 숨 쉴 틈은 없더라.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까지. 너희 대출에 섞지 말아라.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그래, 이번엔 진심이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아이 웃음소리, TV 소리, 냄비 끓는 소리가 가득하던 거실은 순식간에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정자 씨는 식탁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국에서는 김이 다 사라졌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쨍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70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이제는 손주까지 키워주고 돈까지 내놓으라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딸 사위, 손주. 그 옆에 자신은 희미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배경처럼 빛이 닿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종이 되었을까?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평생 엄마로만 불렸는데 이제 그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그녀는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곤에 절은 얼굴, 희끗한 머리, 붓기 어린 눈.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녀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다시 찾아야겠다. 그날 아침 정자 씨는 평소처럼 손주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정자 씨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주 젖병 대신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손주 봐주는 거 그만하려고.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딸은 젓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는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정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도 알잖아. 내가 작년부터 허리도 안 좋고 혈압도 오르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야. 마음이요? 그래. 내가 나로 사는 시간이 너무 없더라. 눈 뜨면 아기 울음소리, 밤엔 설거지, 빨래. 하루 종일 남의 시간에 맞춰 사는 게 내 삶이 돼버렸어. 딸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저희는 엄마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린이집은 아직 너무 어려서 힘들고 시터는 요즘 위험하잖아요. 정자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방법을 찾아야지. 엄마, 너무하시다. 그래, 너무한 건 나였지. 내 몸 아픈 줄도 모르고, 내 마음이 멍드는 줄도 모르고.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정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없이도 살던 세월이 있었잖니. 그때 너도 잘 해냈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우리가 너무 의지했나요? 응, 조금 많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너희 도와주려고 여기 온 거 맞아. 근데 이제 나 자신도 도와야 할 때가 됐어.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화난 거죠? 아니야, 화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나로 살고 싶어. 그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 시터를 쓰든 어린이집을 알아보든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야.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이제 어디 가요? 정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친구들이랑 시청 문화센터에 등록했어. 수채화 수업 있더라.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어.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어릴 적 자신을 키워주던 엄마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강하고 따뜻하고 늘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던 사람. 이제 그 엄마가 자기 인생을 찾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희를 덜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나 자신도 사랑하겠다는 거야. 그날 이후 정자 씨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울음소리가 들리던 방이 이제는 새소리로 시작됩니다. 냄비 대신 커피포트, 젖병 대신 작은 머그컵. 창문을 열자 바람이 살짝 스칩니다. 그래, 이게 내 아침이었지. 그녀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빈 캘린더 한 장을 펴놓고 볼펜으로 처음 써내려갔습니다. 수채화 수업, 오전 10시, 복지관 건강체조, 수요일, 정순이 만나기, 금요일 오후. 캘린더에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일정이 하나씩 채워집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도 다시 약속이 생겼네. 첫날, 시청 문화센터. 손끝으로 물감을 번지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젖병 대신 붓을 잡은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일 줄이야. 옆자리의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손주 보느라 오래 쉬었어요. 그럼 이제 해방이시네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조금 나답게 살고 싶어서요. 그날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주엔 같이 영화도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일정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 그게 이렇게 벅찬 일일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복지관 건강체조반에도 나갔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괜찮네. 아직 나 살아있네. 운동을 마치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노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나는 요즘 글쓰기 수업 들어. 내 인생 써보는 거야. 나는 마을 합창단에 들어갔어. 목소리도 늙지 않더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 목소리를 다시 찾아야겠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 햇살이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는 거였구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루를 쓰는 거. 그리고 그녀는 조금씩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갔습니다. 월요일엔 수채화, 화요일엔 뜨개질, 수요일엔 건강체조, 금요일엔 친구와 영화. 이제 그녀의 캘린더엔 손주 예방접종, 딸 회식 대신 나의 하루가 하나둘 채워지고 있습니다. 며칠 후 정자 씨는 오랜만에 은행을 찾았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 예전엔 무심히 지나쳤던 자산관리 상담 창구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돈, 내가 관리한다. 그 문구가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돈을 공부해야겠다. 그녀는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투자, 뭐가 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요즘은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ETF 같은 걸로 천천히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ETF요? 예. 주식 여러 개를 묶은 펀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노후 인컴 ETF는 배당이 꾸준히 나오고 국고채 ETF는 금리가 오를수록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줍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내 돈이 쉬게 두면 안 되겠네요. 직원은 종이에 적어주었습니다. 매달 배당형 ETF 코덱스 고배당, 타이거 국고채, 아리랑 노후 인컴. 요즘 어르신들은 이 세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짜세요. 집으로 돌아와 앉은 정자 씨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남의 대출이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해 써야겠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공부해. 공부요? 내 돈 공부. 이제는 내가 벌고, 내가 쓰고, 내가 지킬 거야. 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었습니다. 엄마 멋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장부를 다시 펼친 기분이야. 며칠 후 정자 씨는 복지관에서 열린 시니어 경제활동 설명회에 갔습니다. 의자마다 놓인 리플렛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야 편한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시니어 일자리 중 가장 인기 많은 건 도서관 사서 보조, 공원 관리, 학교 급식 도우미, 행정센터 안내직입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게 진짜 우리 나이에도 가능해요? 그럼요. 65세 이상 채용률이 5년 새 40%나 늘었어요. 특히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분들은 노인적 합직종보다 사회 서비스형으로 월 9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받습니다. 정자 씨는 메모를 했습니다. 복지관 안내 자원봉사, 월 10만 원, 학교 배식 도우미, 월 60만 원, 도서관 사서 보조, 월 80만 원.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말이구나. 설명회가 끝나자 상담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벌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시니어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관심 분야를 이야기로 풀면 보조금도 받아요. 정자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 얘기도 누가 들어줄까? 상담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르신 얘기를 좋아해요. 삶의 이야기가 진짜니까요. 그날 밤 정자 씨는 오랜만에 노트를 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 다시 쓰기.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나는 엄마로 살았고 할머니로 살았다. 이제는 김정자로 살고 싶다. 그녀는 다음 날 복지관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도서관 사서 보조 지원, 시니어 유튜브 교육 프로그램 신청. 손끝이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시작하는 거야. 며칠이 지나고 정자 씨는 복지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창밖의 햇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녀는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쪽 테이블에는 늘 같은 자리에 앉는 어르신 세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약을 쓰는지 이야기하고 뉴스를 두고 서로 의견이 달라도 웃으며 넘어갑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커피만 마십니다. 저 사람들은 꼭 오래된 친구 같네. 서로 기대지 않고 그냥 곁에 있네. 정자 씨는 괜히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주변을 떠올렸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남편, 가족에게만 매달려 살았던 삶. 내가 행복하냐? 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이 괜찮은지만 물으며 살아왔죠. 결국 그녀의 인간관계는 의무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부탁, 찾아오면 부탁, 심지어 명절에도 감사 대신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그 말이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평생 돌봐온 사람들은 많았는데 정작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구나.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이 시간에 모여요. 혹시 다음에 같이 오실래요?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향해 웃고 있는 얼굴, 수채화 모임 친구들이었습니다. 순간
마음 안쪽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같이 하자고 말해준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라는 걸.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 안에서 살았지만 정작 누구에게도 진짜 마음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가족 안의 고립에서 벗어나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봄비가 내리던 날, 정자 씨는 우산을 들고 천천히 공원 벤치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아직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자니 나뭇잎 사이로 물방울이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좀 숨을 쉬는 것 같네. 지나가는 중년 여성이 손주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의 자신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때의 사랑도 지금의 평안도 모두 다 내 인생의 한 장면이었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시간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요.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마음이라는 제목 아래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사람은 늙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신을 잃는 게 두려운 것이다. 나는 오늘 나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펜을 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을 인정하는 단단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나 복지관 갔다가 친구들이랑 밥 먹었어.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이제 내 스케줄 챙기느라 정신이 없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의 목소리가 조금 젖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요즘 엄마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뭘 배워?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 멋지게. 정자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살며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됐네. 그 말이면 됐어.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미소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노년의 행복은 돈이나 건강보다 마음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데 있다는 걸.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과 나를 믿어주는 나 자신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손길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내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되찾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였다는 걸.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목소리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비가 그친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자. 누구의 엄마로 살던 인생에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일.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고귀한 자유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누구의 부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일로 하루를 채우세요. 작은 산책도 좋고 오래 미뤄둔 꿈을 꺼내도 좋습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뒤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앞을 향해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로 살아가세요. 그 길의 이름은 행복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아버지, 저희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모실 수 없어요. 요양원에 가주세요. 2달 전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부담과 지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한동안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내려앉는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어린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겨 울 때면 꼭 안아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도 떠나야 할 차례일까요? 저도 이제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요양원. 그곳은 제게 삶의 마지막 종착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어야 하는 곳. 모든 것이 관리되고 통제되는 곳.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곳. 저는 정말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걸까요? 이대로 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 달 60만 원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없이 말이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노후의 공식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필요 없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큰아들의 집에서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곧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이 밥 드실 때 젓가락 소리가 좀 크셔서요. 손주들이 식사에 집중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 방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식탁에서 한 자리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일원에서 점점 손님이 되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작은 딸의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딸이 다가와 리모컨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손주들이 공부해야 하니까 소리를 좀 줄이시면 좋겠어요. TV를 보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밤이 되면 화장실 가는 일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밤에는 화장실 가실 때 조심해 주세요. 발자국 소리가 커서 애들이 깨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면 물을 적게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조용히,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정말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들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녀들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 하나를 빌려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 다른 고독의 시작이라는 것을.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4시간 상주 간병인, 월 450만 원. 비싸지만 최소한 밥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병원에도 동행해 준다니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간병인은 친절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뭐 좋아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간병인 생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병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다른 집에서는 고기도 자주 해드렸었는데 여긴 너무 반찬이 소박하네요. 식비를 좀 더 주시면 제가 더 신경 써서 차려드릴 수 있는데요. 어느 날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검소하시면 제가 밥을 하는 보람이 없어요. 간병인은 힘든 일인데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며 일하고 싶잖아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은근한 눈치를 주는 듯한 말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반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밤에도 여기만 불 좀 켜놓으면 안 될까요? 너무 어두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물을 아끼시는 건 알겠는데 설거지를 하는데도 물을 이렇게 조금 쓰면 다른 집에서는 보일러도 빵빵하게 틀고 따뜻한 물로 씻으라고 하시는데요. 어느 날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너무 아끼세요. 제가 여기 일하러 온 거지 수련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간병인들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단순히 몸을 돌봐줄 사람을 찾았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조건이 안 맞으면 떠나면 그만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월 4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간병인을 고용해도 결국 저는 여전히 외롭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왜 저는 여전히 불안해야 하는 걸까? 그때 문득 마지막 선택지가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몸을 돌봐줄 가족도 없고 간병인을 고용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 요양원이 답이 아닐까요? 큰아들은 이미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설도 좋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대요. 아무래도 요양원이 안전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할 때 일어나고, 원할 때 밥을 먹고, 원할 때 산책하고, 원할 때 잠들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진 삶입니다. 아침 6시면 기상, 아침 7시면 식사, 오전 9시면 단체 운동, 점심 12시면 식사, 오후 3시면 휴식, 저녁 6시면 식사, 밤 9시면 취침.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박성호 어르신, 지금은 취침 시간이니 TV를 꺼주세요. 지금은 운동 시간이니 다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빨리 드세요.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이 평생 지속된다면 그곳에서는 제 이름보다 땡땡호실 박성호 어르신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단순히 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인데 이곳에서는 제 인생의 주도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아버지는 밤새 코를 골았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옆방 할머니는 새벽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놀라 깨보면 단순한 악몽이거나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밤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이곳은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일 만에 도망치듯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병인도 안 되고 요양원도 안 된다면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것뿐일까?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그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따라가고 있었을까?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간병인을 쓰는 게 최선이라고 해서 시도해봤고, 노인은 결국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외로움과 불편함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길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집에 홀로 사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만약 넘어지거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바쁘고 주변 이웃과도 왕래가 적다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고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챙겨주지 않아도 약을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불 꺼줘, TV 켜줘 라고 말하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조명이 켜지고 TV가 켜졌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는 나이,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생활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거실과 화장실에는 낙상 감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만약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넘어지는 동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자녀와 이웃에게 연락이 가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TV, 에어컨, 조명, 보일러 같은 가전제품들도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전기 절약을 위해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해 필요할 때만 전원을 켜고 껐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전기 사용도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편리함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나니 혼자서도 훨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외로움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혼자 사는 것과 요양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실버 코하우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가까운 이웃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같은 아파트 단지에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것은 너무 불안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돌봐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버 코하우징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식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번갈아가며 요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혼자 밥을 먹던 날들이 사라졌고 더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서로 병원에 동행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어질 때면 서로 시간을 맞춰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함께 들으며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함께 가서 필요한 걸 챙기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안전 문제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단체 채팅방에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혹시 오전 10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분이 있으면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살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생겼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분이 요리 클래스를 열었고 손재주가 좋은 분이 공예 만들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은 잘 아는 사람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다 보니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가끔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조용히 지내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 부담스럽지 않은 돌봄. 그것이 바로 실버 코하우징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노년기에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연금이나 자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경제 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생활비였습니다. 고정적인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데 들어오는 돈은 연금뿐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아예 경제 활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수익이라도 직접 벌어들이면서 삶에 활력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듯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웃 아이들에게 직접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소정의 강의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시작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흥미를 가지면서 부모님들도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시간이 아니라 전래동화, 역사 이야기,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 대상 이야기 교실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앉아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젊을 때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 세대만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작은 수익이 생겼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온라인에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노후 생활 노하우를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채널이었지만 점점 관심을 받으면서 광고 수익도 생겼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취미를 살려 손재주를 이용한 소소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 바느질을 잘했던 것이 떠올라 작은 손가방이나 컵받침 같은 소품을 만들었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작은 용돈벌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활용하면 손쉽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수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는 활동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경제 활동을 통해 노후에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꼭 많은 돈을 벌지 않더라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보람 있는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보람 있는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활비를 줄이고 소소한 수익을 올린다고 해도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적인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요양원에서는 월 350만 원을 쓰면서도 불편한 생활을 해야 했고 간병인을 고용하면 450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 실버 코하우징에서는 60만 원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가장 큰 부담이었던 식비를 줄였습니다. 혼자 장을 보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공동으로 장을 보면 훨씬 저렴했습니다. 기본적인 쌀, 채소, 반찬 재료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 요리를 돌아가면서 하니 식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먹을 때보다 더 영양 균형이 맞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식비는 1인당 평균 25만 원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지, 세제, 샴푸 같은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고 나누어 쓰면서 기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요금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 공간에서는 조명을 함께 사용하고 겨울철 난방도 함께 모여 있을 때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니 각자 따로 살 때보다 공과금이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의료비 역시 큰 부담이었지만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면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필요한 약을 한 번에 챙길 수도 있고 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며 작은 질환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경로당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움직였고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면서 운동량을 늘려갔습니다. 이렇게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아끼다 보니 고정 지출이 크게 줄어들어 한 달 60만 원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돈을 아끼면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에서 검증된 모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그레이 코하우징이라는 방식이 활성화되었습니다. 10명에서 20명의 노인들이 한 건물에서 함께 생활하며 공동 식사, 건강관리, 사회활동 등을 함께 했습니다. 노후에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세대 통합형 코하우징이 등장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함께 생활하며 서로 도와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노인들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젊은 세대는 생활 지원을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노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실버 코하우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노후는 더 이상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실버 코하우징이야말로 자유롭고 따뜻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노후 생활은 비싼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저는 이미 찾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울 때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인사소리, 함께 나눌 따뜻한 아침, 식사,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제 삶을 지탱해 줍니다.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서 저는 지금 온전히 나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외롭지 않기에, 그리고 함께 웃을 사람들이 있기에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 세월이 흐른다는 것,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두려움 속에서 홀로 버티고 계신가요? 아니면 노후의 삶이 막막하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삶이 분명 더 따뜻합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